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인사하면 아침 첫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다른 학원에 가면은 오전반이든 야간반이든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박수로 이렇게 환답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가 지난번에 이제 국계법에 76페이지에 보칙과 벌칙 파트가 가는데 이 수험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11월, 12월 달을 강의할 때 페이지대로 다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디 그러지 마시고 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11월, 12월은 좀 빼고 갑니다. 가고 이 글자대로 다 하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국계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끝이 난 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자, 이 중개사 시험에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경우가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어죠. 그럼 이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니까 결론적으로 공법은 토지에 관한 법하고 건축물에 관한 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부동산이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 이것이 부동산 공법이죠. 그러면 이제 범위 자체가 토지에 관한 법하고 건축물에 관한 법으로 나누어서 거기서 공법적인 규제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들을 다 모아놓은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은 6가지 법인데, 자,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죠. 법령. 여기 이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30%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이용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개발하는 게 있죠. 그 개발에 관한 법이 우리는 도시개발법이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법. 이거 이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이다. 이거죠. 이거는 문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 우리 7곡 2지역도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이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인데 여기서 여러분 15% 즉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기성시가지가 있죠. 그럼 기성도시. 이미 우리 대구의 동성로라든가 중앙통 자, 이런 지역은 아주 오래 전에 도시가 만들어졌고 도시가 낡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 노후화된 지역을 우리가 슬럼화라 하죠. 우리가 영어로 슬럼버 하면 게으름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잠꾸러기. 이게 슬럼버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가 노후화되면은 오래된 도시는 낡은 도시는 다시 정비를 하고 깨끗하게 개선을 하고 도시 재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한 법이 우리는 정비사업인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건물이 낡았다 하면 부수고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죠. 기존의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반듯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았어. 낡은 건물을 부수고 그 기능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럼 도로도 좁아 터졌고 어떤 데는 일방통행밖에 없어. 들어가다가 막 차의 바치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서울 쪽에 말하면 강남과 강북으로 말했을 때 강북이 그런 쪽이죠. 그래서 노후화된 지역이야. 그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재개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그런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법이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여기도 정비사업의 절차를 정한 법인데 6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주주주 도주가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사업이 5번 28회 시험까지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자, 여기서 도시환경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요거는 이제 요쪽으로 갔어요. 재개발 사업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관리사업, 요거는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작년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지금은 그냥 재개발 사업으로 이름이 단출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도 주택 재건축인데 지금은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 6가지 사업이 지금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이 됐어요. 요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인데, 요 사업의 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정비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6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저는 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도 1회 강의를 했죠. 84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가 90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1회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토지평가사하고 공인감정사 2가지 시험을 이따가 묶어서 통합을 해서 90년도부터 그게 감정평가사 시험으로 새로 도입이 됐죠. 그 시험도 대구에 제가 동성로에서 제가 원장을 할 때, 행정고시하고 원장할 때 그 처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영남일보 여우상이라는 사회복지 그 신문 기자님이 우리 학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인터넷 기사 기사를 크게 대문짝만하게 아마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집에 스크럽돼 있을 텐데, 아무튼 그 사업 강의도 처음 시작했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주택 관리사 시험에 도시 재생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재생에 관한 법으로 이게 옮겨갔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한 법. 그래서 이 법으로 이게 옮겨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그래서 도시환경이 재개발로 가고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개선 사업으로 가가지고 현재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과 재건축, 이렇게 3가지 사업으로 정비가 돼 있는 사업이죠. 이 절차를 정한 법이 정비법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개발만 하면 안 되겠죠.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보존하기 위한 법이 우리는 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럼 보존해야 되는 건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산림도 있겠죠. 근데 그 옛날에는 이 산지, 산림, 농지 전부 다가 중개사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1회 때는 법 가지수가 13가지였습니다. 13가지 법이다가 이게 2000년도에서 2005년도, 7년도 그때 와가지고 6가지 법으로 통폐합이 됐죠. 다 공법 과목이. 그래서 6가지로 바뀐 게 지금 2007년도인가 10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6가지 법이 된 거죠. 그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과 보존에 관한 법으로서 여기도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 자, 그럼 요거 30% 나오죠? 요거 2개 합쳐서 30%니까 15%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5% 요렇게 해서 토탈 토지에 관한 공법에서 2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관한 법은 건축 일반에 관한 법으로서 건축법이 있고요. 주택 일반에 관한 주택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걸, 그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 지붕이 없는 기둥이나 벽이 있는 물건, 이런 걸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
공작. 자, 그러면 공작물 속에 건축물이 있죠. 건축물은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길 가다가 운전해 가다가 도로가에 광고판이 있잖아요. 광고판. 무슨 계명대학교, 무슨 대학교, SK 선전하는 광고판은 지붕이 없죠. 그런 것은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속에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기둥도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 그럼 공작물 속에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보다 공작물이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이제 건축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고 공장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표적인 게 주택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럼 주택은 또 단독주택도 있을 끼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단독주택은 어떤 게냐? 우리가 살고 있는 순수 단독주택, 그래서 다다공이라고 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게 우리는 단독주택이죠. 그죠? 그럼 이제 단독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다중주택은 대형 하숙방,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인데 주인은 한 사람이죠. 독립세대로 등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인 이거는 아연다기 이렇게 보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사는 거예요. 단독주택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다세대는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다 되잖아요. 세대가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이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따라지는데, 그럼 여기서 주택을 가지고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건축물 중에서 주택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30채 미만, 30채 미만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건설이 아니고 건축이라 하죠. 대규모일 때 건설가잖아. 그죠? 30채 미만, 주택을 30채 미만 짓는 거는 건축법의 건축 허가만 받으면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받으면? 건축 허가만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30채 이상, 그럼 30채부터 이 말이죠. 그럼 30채 이상 주택을 이때는 건축이 아니고 건설해야 되겠죠. 건설할 때는 주택법에 뭐를 받습니까? 사업계획에 승인받아서 합니다. 그때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30채 미만은 어느 법?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우리가 알아두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건축은 주택뿐만이 아니고, 자, 일반적인 건물 전부 다죠. 건물 전부 다니까 이때 건축물에 관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은 건축 일반이죠. 일반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건축 일반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주택 일반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선 여기는 총설 파트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겠죠.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행위를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집을 짓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겠죠. 그리고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이제 도로하고 건축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설비,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면적 제한, 자, 높이 제한, 이런 것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 규제와 건축 기준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정하고 있는 법규, 이걸 우리가 건축법이라고 하죠. 법령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건축 일반에 관한 건데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12문제 나오는 국토계획법보다 두 번째 출제가 많이 되는 게 건축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일반에 관해서 주택 등이 무엇이다 하는 주택 등이죠. 여기서 이제 많이 개정된 게 이제
옛날에 국민주택 이렇게 했던 게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주택등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주택의 건설. 이게 나오겠죠. 주택의 건설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30주 미만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건축부 적용을 받으니까. 30주 넘는 주택을 건설할 때는 여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습니다. 뭐를 받는다? 건축 허가가 아니고 뭐라고? 사업계획 승인 받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고 나면 사용검사 하죠. 사용검사. 자, 이렇게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부는 건축 허가 받고 착공하고, 그래서 공사 끝나고 나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건축법의 사용 승인이 우리 주택법이라는 사용검사. 착공은 똑같고 허가가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법의 시험 문제 나올 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의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거 맞죠? 근데 거꾸로 건축허가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가 끝이 나면 이제 뭐합니까? 집이 다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주택을 건설했으니까, 이게 이제 건설이에요. 건설했으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주택의 공급이라고 합니다. 공급. 그럼 이제 공급은 분양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분양. 그럼 저 분양하는 그 경우를 말하죠. 나눠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공급, 여기 일반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공급 규칙이라든가 이런 공급에 관한 입주자 자격 요건, 뭐 공급 조건, 입주자 모집 절차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가격은 분양가가 높죠, 지금. 우리가 지금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예? 선분양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후분양 제도를 도입을 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죠? 미리 분양하고 돈 받아가지고 집 짓잖아요. 근데 후분양은 집 다 지어놓고 우리 백화점에 물건 사듯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경우인데, 그럼 건축업자들이 돈이 많아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게 후분양을 하려면 아무튼 잠정적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그럼 분양가가 원인은 땅값하고 건물 가격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땅값하고 건물 가격이니까 이걸 좀 낮게 책정하면 안 될까? 왜 거품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싸게 받을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아파트 가격을 통제를 하는 것을 분양가라고 하는, 분양가 상한제. 뭐라고요? 이것도 이제 토지 공개념의 수달이죠. 무슨 개념의 수달? 뭐 이거는 도입했다가 없앴다가 뭐 정부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그 옛날에 다 있었던 제도들이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어느 정도 책정해 놔놓고 이 넘어서는 공급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럼 이제 공공택지를 가지고 분양을 받았다. 그럼 LH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우선 공공택지니까 땅값이 싸잖아요. 그럼 싸게 공급받았으면 분양가가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민간 택지는 좀 비싸니까 좀 땅값이 많이 줬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선을 딱 해놔놓고 요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규제하는 걸 뭐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정부가 자본주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시대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근데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죠. 분양가 상한제 저거하고. 그 다음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죠.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한다. 누구만이? 농사 짓는 사람. 그럼 이제 투기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잖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농지를 우리가 돈 벌려면은 부동산을 헐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돈 버는 거잖아. 다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우선 가장 싸게 사는 거는 저 시골의 논밭 아이가 맞죠? 그렇게 주고 사가지고 그게 갑자기 도시로 바뀌면 200배 오르고 이칸단 말이야. 그럼 부자 될 수밖에 없잖아. 한마디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엔 절대 이 땅 못 판다 했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그 고지식함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서 아까 우리나라 전국토가 어떻게 계획이 되겠다. 저는 2017년도에 그때 국토 기본 계획이 바뀌어서 매 10년마다 국토 기본 계획을 짭니다. 그걸 이제 국토 종합 계획이라 하는데 국토 종합은 국토 전체에 관한 계획이란 말이야. 그때 내가 강의할 때도 했죠. 우리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제 만들어졌어요? 60년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게 75년도입니다. 75년도. 근데 75년도 개통이 될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이제 그 할 때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안 됐죠.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야당이었어요. 그때 그 야당들이 총수들이 그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만들려고 설계는 72년도 했잖아요. 자, 하려고 하니까 70년도 그때 했죠. 하니까 국회에서 뭐라 했나? 김영삼 대통령 비롯한 이런 야당 총수들이 전부 다 상수 들고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반대했느냐? 서울에 돈 많은 놈들, 부산 하루살이 뭐 놀러 가도록 만들기가 이렇게 하면서 쌍수 들고 반대했습니다. 지금 국회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돈 많은 놈들 차 타고 부산 가가 하루 놀다가 저녁에 올라오고 그거 만들려고 도로 만드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경부고속도로 안 만들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물동량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처럼 수출이 되겠냐고 한마디로. 75년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만에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KTX 개통 언제 됐습니까? 2010년도입니다. 몇 년도? 2010년도 KTX가 개통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40년 만에 그 도로가 KTX가 만들어졌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지고 개통되고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렸습니까? 5시간 반입니다. 근 6시간 걸렸대요. 차로 가면. 그랬던 것을 KTX가 2시간 반에 주파하잖아요. 그럼 반으로 줄여놨죠. 반으로 줄여놨잖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어느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차로 30분만 달리면 다 IC, 톨게이트가 다 나오게끔 전국의 도로망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요. 30분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어떤 집이든 간에 10분 내로 다 IC가 다 있습니다. 어떤 도로든 간에. 다 도로망이 그렇게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명절 때 제사 지내러 대구 올라 하면은 24시간 곧박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벽같이 아침에, 새벽도 아니야. 아침에 밥 먹고 7시에 오면 6시, 5시에 오면 여 와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대구 왔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세상. 자, 지금 그럼 이런 그 정부가 앞장을 서서 이런 정책을 자꾸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돈을 벌려면 부동산에 우선 눈을 띄어야 됩니다.
앞으로 도로가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전망, 이런 해안을 가지시고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한번 해보세요. 돈에 눈이 달렸어요. 자꾸 도망가요. 근데 부동산 쪽에 해안을 갖고 있는 분은 부동산이 돈을 벌어와 줘요. 그러니까 장사해가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생각 잘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실 때 1층에서 만나신 분이야. 반갑습니다. 예. 근데 나는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고, 선생님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는데, 웬만하면 저는 서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지하철 탈 때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다닙니다. 배도 좀 빼고 이렇게 하려고. 자, 이 주택의 공급. 그래서 이제 투기 방지 대책. 지금 여러분 강남 때려잡기 위해서 파리 대책을 수립하고 뭐 대책을 김현미 장관께서 많이 수립했죠. 강남 때려잡혔습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강남의 음마 아파트, 땅값,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이런 대책은 나오는 정말 옛날에 써먹었던 그런 대책이죠. 뭐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택의 전매제, 자, 이런 것 등이 공급에서 나오겠죠. 공급이 아주 출제가 많이 나오겠죠. 부동산 거래하고 관계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관리인데, 이 주택법은 건설, 공급, 관리 세 파트예요. 근데 관리 파트는 이제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죠. 원래 주택법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어갔다 이게요. 이거는 중개사 시험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럼 이거는 중개사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는 건설과 공급 파트, 이 파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7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축물에 관한 공법은 7문제, 14문제, 토지에 관한 공법이 26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이 6가지 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 자꾸 이제 해서 이거 3글자로 통일을 시키면 국개법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개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해서 6가지 법으로 가지고 40문제 출제하는 그렇게 공인중개사 공법이죠. 자, 그럼 이제 첫 1편에 우리가 이제 본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죠. 관한 법령. 그래서 이제 12문제에다가 했죠. 그래서 전국토를 먼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을 하게 하는 그 법이 우리는 국계법이다 해서 이 법은 우선 이 계획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용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획이 우리는 국가계획, 자, 그 밑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자,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하죠.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 내용 자체가 우리는 지구, 지사, 지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미 다 했습니다.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이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관한 거하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머리 글자를 이렇게 따서 정리를 한 거는 내가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입에 익으라고. 공부를 잘하는 경우는 일단 글자가 눈에 익어져야 됩니다. 눈에 익히고, 그 다음에 손에 익어야 됩니다. 써봐야 된다. 그리고 강의 시간에 자꾸 따라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프리토킹을 많이 합니다. 입에 익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눈에 익고
손에 익고 입에 익으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야. 다른 공부는 이게 이제 일공자 지압이 부자죠. 이 지압이 부자가 요거 하늘천보다 더 높죠.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게 지압이다.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뭐 지압이를 진짜 지극정성으로 섬기듯이 일하라. 임하라 이거죠. 그게 공부잖아요. 정성을, 그래서 지성이면 감초이라고. 여러분 정성을 다하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공부는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내가 한 만큼 분명히 결과가 올라오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는 늘 불안하고 늘 의심스럽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야. 그러다 도중에 포기만 안 하면 끝까지 가면 되는데 포기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1년 더 하고 또 1년 더 하고 이래 가지고 심지어 3년 4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84년도부터 강의했다 했잖아요. 중개사심 85년도 시험을 쳤는데 대구에 지금 대구고시학원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 칠성시장 그 농방이 있는데 거기서 대구고시학원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동인 찜갈비 골목 있잖아요. 그 사거리 동인 노타리 거기에 대구고시학원이 있다가 2000 몇 년동강 10년동강 그게 지금 중앙통으로 이사 온 게 대구고시학원이에요. 대구고시학원이 40년 됐습니다. 솔직히 연도가 40년 되는데 그 오늘의 작가 우리 이문열 작가님도 그 대구고시학원에 검정고시 국어 선생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이빨이 이렇게 앞니가 빠지셔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10년 이후에는 여러분 교과서에 내 이름 나올 기다.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재밌게 조커도 하시고 했습니다. 정말로 신문에 나왔잖아요. 신문에만 나왔습니까? 교과서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서울대 그 철학과 중퇴하신 어르신데 대구 매일신문사의 문해춘추에 당선되셔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대구에서 그 유신학원에 선생님도 하셨고 대구고시 검정고시 국어 선생님도 하신 분입니다. 원래 저쪽에 그 울진 있잖아요. 울진이 영양 그쪽이 고향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다가 뭐 오만 얘기 다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연결을 짓기 위한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럼 이제 국계법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비 사업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첫 시간에 저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거를 국계법의 도시군 관리계획 속에 넣어놨다. 그러니까 국계법이 너무 큰 거야. 범위가 너무 크지. 이거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엄마가 알을 놓고 아이가 성장이 되면 분가시키잖아요. 분가시킨 거예요. 그 분가시킨 법이 어느 법이다. 그게 바로 도시 무슨 법? 개발법이죠. 여기서 이제 분가시켜서 이거 하나 자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회사로 말하면 자회사죠. 그럼 이 저것도 이제 분가시켰죠. 그 분가시킨 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둘은 자식이야. 그러면 이제 국계법하고 국계법하고 이법의 관계를 보면 모자 관계죠. 어머니하고 뭐다? 이 자식. 그래서 모자 관계다. 이렇게 이제 체계를 뿌리를 알아야 돼. 이렇게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는 국계법을 공부하면 이거는 요번 파트는 안 합니다. 이 법의 자식이니까 신도 다 못 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건축법 들어갈 건데, 자 처음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무조건 1페이지부터 다 나가는 걸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그 페이지에 연연하시지 말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경향에 따라 선생님이 해주는 방향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왜 페이지대로 안 맞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고 선생님이 출제 많이 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파트는 요거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파트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뭐 이용 파트는 크게 보면 이제 여기서 용도, 지역 등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걸 이제 여기서 지역, 지구구 요걸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그 다음에 사업. 이때 사업은 요걸 말합니다. 기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요 세 가지. 요 파트를 이제 이용 파트로 해서 이제 여기서 국계법이 여기서 6문제, 여기서 6문제인데 사실은 여기서 한 4에서 5문제, 여기서 이제 6문제, 7문제 요렇게 해서 출제가 비중도가 요렇게 출제가 된다. 요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편이죠. 요게 2편. 요게 이제 3편. 요번 파트는 안 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편. 오늘부터 하는 게 이제 제4편. 이제 건축법입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을 오늘부터 강의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가 여러분들은 넘어가십시오. 자, 교재가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냐? 자,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부터 이제 새 진도가 나간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강의할 차례다. 몇 페이지? 152페이지 건축법의 경우부터죠. 자, 그럼 이제 건축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건축 일반에 관한 법이죠. 건축 일반에 관한 법인데 건축법의 전체적인 구성은 우선 1장에 총설이 있습니다. 모든 법에는 총설 내지 총칙이 있어요. 그럼 총설 총칙이 뭐냐? 그 총설 총칙은 우리가 그 법의 용어정의라든가 이런 목적이라든가 이런 전체 체계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하는 파트가 총설 파트입니다. 우리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자, 민법의 구성 체계가 판덱텐 체계라고 해서 로마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독일식 이렇게 보는데 그 판덱텐 체계는 우리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해서 민법의 그 구성을 5개 파트로 정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판덱텐 독일식이니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총칙하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요것만 나오고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파트인데 그 중에 채권도 다 안 나오죠. 채권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채권은 계약인데 채권도 계약은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자 물건에 관한 권리죠. 그럼 우리가 물건에 관한 권리인데 물건의 종류가 점소, 지지전, 유진. 민법 185조의 물권 법정 주기에 따라서 물권의 종류가 5가지, 8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점유권과 소유권을 본권이라고 합니다.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지일조 이것을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이거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시험은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거 요거 빼고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은 이제 계약이잖아, 계약. 그럼 채권은 계약인데 그 계약은 우리가 뭐냐고 아마 첫 시간에 우리 배덕수 교수님한테 배웠다. 법률행위는 방향에 따라서 아마 정해진다. 혼자서 하는 게 단독행위라고 해서 그거.
두 사람이 서로 반대방의 의사표시를 합한 것을 우리가 계약이라 하고, 그 다음에 동일 방향으로 구심점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합동행위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요거는 이제 두 사람, 요거는 뭐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똑같은 방향으로, 동일 방향으로 의사표시 합치, 이게 합동행위라 하죠. 근데 계약이 이제 채권이니까, 그럼 이제 계약은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그 유상계약은 이름이 있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이름 없는 계약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가수도 무명가수, 유명가수죠. 무명가수 몇십 년을 하다가 스타가 되잖아요. 그죠? 강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유상계약은 우리 민법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약인데, 그걸 우리가 전형계약이다. 무슨 계약? 그럼 전형계약이 민법상에 14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다고? 14가지. 그럼 14가지 계약이 있는데, 그 14가지의 계약을 아마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알고 가는 게, 법을 뭐 중개사를 하든 뭘 하든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14가지 계약은 전형계약이 14가지. 그래서 이제 14가지로 우리가 한번 보면 정매, 교소요, 사임, 고도면, 현의, 임조, 총화라 이렇게 해서 14가지. 그러니까 이제 증여가 있고 매매, 교환, 소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고 고용이 있고 도급이 있고 현상광고가 있고 위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치가 있고 조합이 있고 종신정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계약이 있다. 14가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14가지인데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거는 매매, 교환, 그죠? 임대차, 이것밖에 없어. 중개사 시험에. 채권 쪽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와. 중개사 시험에. 그러니까 채권의 총론적인 부분도 안 하고 강론 들어가니까 사실은 민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민법의 기본적인 바탕 총설 파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물건 채권을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바로 증여가 뭐고 매매가 뭐고 이카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 개념 자체도 모르는데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12월, 11월, 12월은 일단 1차 과목의 개념을 충실히 하시고, 그 공법도 이러이러한 체계만 정도 잡으면 돼요. 그 여러분 동영상 듣는 분들도 내 신신당부합니다. 아니 보통 시작은 크게 합니다. 영두삼이. 아니 11월 달부터 진도야. 원래는 자기 꼭 따야 돼. 11월, 12월 두 달만 하고 말 겁니까?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본서도 아직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작을 크게 할 게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을 장대하게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격을 해야 하는 게 목표이잖아.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그 시작보다는 끝을, 마무리를 잘 지어주겠다. 합격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어째 뭐 대충 한 들어보이 저 친구한테 뭐 이렇게 몇 개 모으면 공법을 뭐 잘 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렇죠? 뭐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뭐 미소 작전을 하지 말고 애교 작전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믿음. 내 자신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부인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겠습니까? 나는 합격할 수 있다. I can do it. 간간히 그걸 주문을 거세요. 내 이 나이에 되겠나? 그런 생각은 버리라. 내 나이가 어떤데? 교수님 학습 내용이 지금 빠른 것 같습니다. 저한테 똑같습니다. 빨라요? 네. 오늘 뭐 천천히 하는데 내가 지금. 좀 천천히 하잖아요. 진도 나갈 때 빡세게 나갑니다. 공부도. 예. 예, 예. 그래요?
성격이 아프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지금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해놓은 거예요. 옛날. 그 30년 전에 해놓은 그걸 해도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아, 지금 봐가 왜 모르겠냐 이거야. 근데, 뭐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강의할 때 공부를 합격하려면 이렇게 했죠. 공법이 2 곱하기 4는 80점이라 이 말을 꼭 했죠. 그 이해하고 뭐 하면, 사랑하면 무조건 80점이 되는 게 공법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해하고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으라고 했죠. 그 내 나이가 지금 정말 딱 60이다 하면 죄송합니다. 6 플러스 1, 7번 읽어야 돼. 내 나이가 59이라 하면 5 플러스 1, 6번 읽으면 돼. 48이다. 4 플러스 1, 5번. 뒤에 분은 몇 번 읽어야 됩니까? 3번. 이야, 참 행복하시다. 행복하시다. 3번. 얼마나 좋나. 그 앞에 분은 음에 5번. 선생님도 6번이죠.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여 선생님은 7번이에요. 보기보다 선생님이 연수가 많아요. 7번. 선생님도 그러네, 진짜. 다 6번. 6번은 해야 돼. 그냥 5번만 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건축법에 관한 총설파들은 민법에도 총칙이 있고, 공법에도 이렇게 각 법마다 총설파들이 있어요. 그 총설파들은 이 법을 왜 만들었다? 목적. 이 법을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용어 정의. 자, 건축법 같으면 건축이 뭐다? 건축물이 뭐다? 그럼 건축 외에 대수선도 있고 용도 변경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뭐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을 공부할 때 먼저 알아야 할 이런 주요 내용들을 다 담아놓은 그것이 총설이에요. 어떤 법을 공부할 때 그게 기본이거든. 그 총설만 이번 11월, 12월은 총설만 공부해도 되는 거야. 뒤에 거는 몰라도 돼요. 아, 이 법에는 이런 게 담겨 있고 이 법에는 이 나물, 이 콩나물, 여기에 된장, 여기는 밥, 하얀 밥 이런 게 담겨져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뭘 페이지 몇 페이지 나고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체계를 잡아줄 때 잘 보고 이 체계로 이미 내가 프린트물 줬잖아, 2장. 제일 처음에는 전체 공법 저 6가지 법 전부 다 체계. 한 장은 국계법 전체 체계 다 좋은 거죠. 그럼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오시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총설은 아까 법 제정의 목적, 자,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이 법의 적용 범위,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것이 총설입니다. 건축법은 7문제 나온다 했죠.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이거 선생님들은 한 번도 다 써보신 분이잖아요. 선생님도 붓글씨 잘 쓰실 것 같고 선생님도 붓글씨 잘 쓸 것 같은데 이 붓글씨 서예 학원에 가면 제일 오랫동안 가르치는 게 근본 본자입니다. 이것만 통달하면 웬만한 글씨는 다 잡았다 이 하거든요. 서예 가르치는 선생님이. 근본이 제일 중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근본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인간, 사람인자 이게 지게와 짝지잖아.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지 혼자 못 산다 이거죠. 그죠? 선생님 지가 아무리 강의 잘하면 뭐 할 겁니까? 수험생들, 듣는 수험생들이 없으면 선생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같이 더불어서 같이 밀고 땡겨주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늘 감사하는 기분이에요. 아,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강의할 수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올라와요. 내려옵니다.
이걸 피곤하다, 가기 싫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건데 이야기 한마디 하면 일요일 날 회사 나와서 근무하라 하면 좋아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회사 중력도 싫어할 겁니다. 근데 일요일 날 애인하고 험한 산에 등산 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기분이 들떴어. 경험해 보셨죠? 그 자기 보따리에다가 애인 보따리까지 뺏어서 울러매고 그 험난한 산을 올라갑니다. 힘든 줄 모르고. 그 왜? 너 말따나 여자 기운 때문에 그래 되잖아요. 자기 마음이야. 일요일 날 그렇게 그 산에 갈 때는 애인 그 니꾸사까지 울러매고 같이 올라가는데 일요일 날 근무 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 마음먹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 오늘 강의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야 오늘 지똥찬 강의다 이렇게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비록 내 강의는 못하지만 완전 강요하고 자빠졌네. 그죠? 자, 두 번째. 2장은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럼 우리가 건축이 뭐냐? 건축은 한마디로 신정개제의 새로 짓는 거, 증축하는 거, 고치는 거, 부수고 새로 짓는 거, 옮기는 거. 다 같이 신정개제의 시작. 발음이 되든 안 되든 해보세요. 신정개제의 시작.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개 행위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없는 빈 땅에다가 새로 건물 세운다. 그럼 뭐가 되지? 신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가 있다. 창고가 있는 데다가 주된 건물을 세운다. 그것도 신축. 이건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부속물인 창고, 부속물이 있는 거에다가 주된 건물을 세울 때는 신축. 거꾸로 주된 건물이 있는 거에다가 부속 건물을 추가로 세우는 거, 그거는 증축. 요거는 증축, 요거는 신축. 무슨 뜻인지 알았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증축은 높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증축, 옆으로 커지는 것도 증축. 무슨 말이죠? 연면적, 높이, 층수 이거 다 늘려주는 것을 뭐라고? 증축,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개축은 부수는 거죠. 건물이 한 20년 되고 나면 보기 싫잖아. 그럼 부수고 새로 짓는데 똑같은 대지, 동일 대지에 똑같은 규모 밑으로 규모 초과하면 안 되는 거야. 초과해버리면 증축이 되는 거야. 똑같은 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것을 우리가 개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럼 재축은 포항 지진 났죠. 지진 나서 아파트 무너졌다. 그럼 무너진 건물을 부수고 똑같은 대지에 똑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다시 재축합니다.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은 같은데 원인 행위만 다르다. 뭐만 다르다고? 뭐가 다르다고? 부수고 무너지고 그거잖아요. 그것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은 뭐 하는 거? 옮기는 거잖아. 옮기는 거. 이전은 뭐 한다고? 옮기는 거. 이거를 우리가 묶어서 5가지를 뭐라 한다? 건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신정개제의 이게 건축인데 시험 문제로 이리 나오죠? 다음 좀 건축이란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말한다. 그럼 틀리겠죠? 대수선은 건축이 아니고 별개의 행위죠. 크게 수선하는 게 뭐다? 대수선. 그거는 건축이 아니란 말이야. 크게 뭐 하는 거? 수선하니까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점에서 시험 문제 그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자,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이 땅에다가 산을 깎아서 여기다가 평평하게 골아서 이렇게 건물을 세운다라고 보자. 자, 건물을 세운다. 자, 건물을 세울 때 이렇게 우리가 토지를
산을 깎아서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뭐라 하죠? 낮은 땅을 높이는 것 성토, 높은 땅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 그 다음 물퉁물퉁한 걸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정지, 그 다음에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을 포장, 바다 메꾸어서 육지 만드는 걸 매립, 이런 모든 행위는 토지의 모양새, 형상을 바꾸었으니까 이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 땅에다가 이 크기로 건물을 세워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사전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전결정 신청하면 이제 오냐? 그 정도 그런 용도의 건축물은 허가해 주마. 이렇게 행정부가 허가관청이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결정이라고 합니다. 무슨 결정? 그 사전결정을 우리가 행정법상의 용어는 행정부가 행하는 약속이라고 해서 행정상의 확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약? 행정상의 확약. 이게 법학 그 행정법 시간에 가면 이런 거 강의도 합니다. 사전결정. 그럼 사전결정을 받고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신청? 이 땅에다가 이 크기로 이런 용도의 건물을 세우도록 해주겠다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건축 지으려고 했으니까 2년 내에 설계해가 건축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게 안 하면 이 사전결정 받은 것을 상실시킵니다. 이치가 맞잖아요. 그럼 사전허가 신청해서 이제 건축허가 받죠. 자, 건축허가가 무엇이냐? 건축허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허락해 주는 것을 뭐라 한다? 건축허가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건축금지의 해제 행위를 뭐라 한다? 건축을 못하게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뭐라 한다? 허가라. 그게 건축허가라. 그럼 우리가 이제 공법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민법을 공부하면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 우리 공법을 공부하면 이게 행정법이니까 행정행위가 있다. 그럼 저 민법에는 갑과 을과의 관계죠. 선생님과 저하고 갑과 을과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행정행위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잖아. 그럼 이거는 상하수직 관계잖아.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거는 상하 종속 관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하 종속 관계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행정행위가 있고 여기는 법률행위가 있다. 그 민법에는 법률행위가 있죠. 법률행위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법에는 행정행위인데 여기서 우리가 법률행위적 행위가 있어요. 법률행위적 행위가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11월, 12월이니까 가능한 거죠. 진다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법률행위적 행위는 이거는 의사가 표시된 대로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 이거는 법대로 효력하는 거. 뭐 발생? 법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대로. 이거는 뭐대로? 의사 표시대로. 안녕하세요 하면 이건 뭔데요? 아니죠. 말이지. 인사말이잖아. 안녕하세요 하면 의사표시가 아니고 말이잖아.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원에 와서 수강 등록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의사표시죠. 그게 일종의 뭡니까? 내가 등록하시겠습니까? 청약. 그럼 선생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낙. 이건 뭡니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이거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법이든 민법이든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법률행위가 자유롭습니다. 그죠? 의사표시는 구속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법에는 법률의 기적 행위가 여기도 공법도 마찬가지죠. 여기 한번 보면 허가 신청도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허가 관청이 오냐 허가해준다 성락이와 똑같은 거죠. 맞죠? 그럼 건축 허가 신청도 의사표시고 그럼 허가 관청의 성락도 허가 처분도 성락이라는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법률의 기적 행위는 명령적 행위가 있고 새로 만들어주는 형성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 명령적 행위는 국가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 거기에다 하명,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면제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뭔가 새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특허, 인가, 대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전 처음 듣는 소리니까 여기 건축허가라는 말 나왔어도 허가가 뭐냐? 허가는 금지의 해제다. 그럼 금지의 해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기회도 없었죠. 이런 기회 때 한번 해보는 거죠. 진도하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럼 하명은 명령하는 거잖아. 이것도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옮길게요. 그럼 이걸 옮겨서 이 하명을 한번 해요. 그럼 하명은 국가가 명하는 거니까 여기는 4가지 하명이 있어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야 되는 거, 받아들이고 참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하명이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하명 4가지가 있다. 그러면 건물 주인, 자, 여러분 저 앞에 뒤에 분 우리 군에 갔다 오셨죠? 그럼 저 때는 아마 20살이 되면 누구든지 군에 가야 되죠? 맞죠? 그러면 징집 명령을 하는 것은 무슨 하명이야? 해야 되는 거잖아. 자기 하명이죠. 맞죠? 그 다음에 부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음주운전 해 마라. 음주운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절도, 폭행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부자기. 그 다음에 급부. 당신은 소득을 많이 얻었어. 그럼 뭐를 내야 돼? 세금 내야지. 무슨 세? 소득세. 급부하명. 무슨 하명? 자, 국가가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든대. 그러면 개인의 땅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이고 참아야 되겠지? 무슨 하명? 수인하명. 받을 숫자, 인내할 인자. 수인하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기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참아야 되는 거, 이런 하명을 하는 게 이게 하명이라. 그럼 그 중에서 허가는 뭐냐? 그 중에서 이 4가지 하명 중 요거 하나. 부작위 하명, 의무를, 하명을 의무라고 하죠. 부작위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을 우리가 허가라 한다. 뭐를 없애주는 것? 못하게 한 것을, 못하게 한 것이 금지잖아. 그 금지를 뭐 하는 것? 해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허가라. 그럼 몇 소리죠? 왜 건축허가를 내가 건축금지의 해제라 했느냐? 이제 이해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 못하게 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뭐다? 허가. 그게 건축이면 건축. 그게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면 개발행위 허가. 그럼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 건축법의 건축허가, 주택법의 사업계획의 승인, 이게 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딱 허가와 똑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면제가 있어요. 면제는 또 뭐냐? 이 하명 4가지 중에서 이거 빼고 부작위 의무를 해제하는 거는 허가니까 그거 빼쁘고 나머지 자기, 급부 등 이런 의무를 해제해 주는 것은 별도로 뭐라고 부른다? 면제라고 부른다. 너는 3대 외동아들이야. 너가 군에 가서 죽으면 대를 끊겨져. 너는 군애를 면제시켜 주겠어. 군 면제시켜 주는 걸 뭘 해제해 주는 거지? 자기 의무를 뭐 해주는 거다? 해제해 주는 건 맞잖아요. 그게 군 면제, 징집 면제라 하는 거야. 무슨 면제?
그래서 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말이 아니고 법률 용어인지 이제 알았죠? 중지면제, 자기 의무를 해제하는 거잖아. 맞죠? 또 당신은 옛날에 교육세, 방위세가 많이 있을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육세, 방위세를 많이 냈어. 그러면 웬만한 소득세는 일정량을 뭐 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급부 의무를 뭐 해준다? 해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놓으세요. 이게 막 시험 문제 이런 경우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 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이게 조금 더 나오면 허가의 기준이 사람인 것도 있고, 허가 기준이 물건인 것도 있고, 사람과 물건이 동시에 기준인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허가의 기준이 사람인 것을 대인적 허가, 허가의 기준이 물건인 것을 대물적 허가, 사람과 물건이 동시에 기준인 것이 혼합적 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운전면허, 의사면허 이렇게 하면 그 허가의 기준이 뭐야? 사람이잖아. 당신이 이 정도 운전 기술이면 이제 혼자 차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허락해 주는 거잖아. 금지를 뭐 해주는 거야? 해주니까 이것도 면허라고 되어 있지만 허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허가의 기준이 누구야? 그 사람. 아버지가 의사다. 자식한테 상속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대인, 대물 혼합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걸 이제 법적으로 말하면 법적 실익이라고 합니다. 실익을 우리가 말하면 이유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나누느냐? 법적 실익은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전이 되는 거는 대물적 허가, 이전이 안 되는 거는 대인적 허가다. 공인중개 자격증 이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나왔어요. 그죠? 되면은 누구 빌려 하면 될 건데. 그죠? 바로 그럼 여기서 이제 이유를 알 것이고, 우리 여기 대물적 허가가 건축 허가예요. 무슨 허가? 건축 허가가 무슨 허가다? 대물적. 내가 이 칠곡에다가 25층짜리 빌딩을 세워서 허가를 받아서 세우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10층 세우고 공사가 수도부 됐어. 그럼 선생님이 재력이 있으시니까 선생님한테 팔았어. 그럼 선생님이 사셔가지고 다시 허가 받습니까? 안 봐도 되잖아요. 내 이름만 바꾸면 돼요. 명의만 바꾸고 그대로 집 건설하면 돼, 건축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승계 이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축 허가는 무슨 허가니까? 대물적 허가니까 이전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숙박업 허가 있잖아요. 호텔 입구에 가면 무궁화 마크 붙어 있죠. 5개짜리 특급이잖아요. 맞죠? 대구 인터불고 호텔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가보세요. 그 옆에 인터불고가 만들어지고 있는 파크 호텔이 있었죠. 그거 몇 개인지 아세요? 그것도 4개짜리가 그랬을 겁니다. 그렇다 지금 시내에 있던 국제호텔, 한일호텔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롯데호텔이 있었어요. 저 롯데호텔 2층에서 선바가 결혼했거든요. 없어졌잖아요. 국제호텔은 또 한일호텔, 섬유회관 옆에 있는데 그 무슨 호텔, 그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시내 호텔이 없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그 호텔은 시설물하고 물건하고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 그 자체가 허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물건이 동시에 허가 기준이 되니까 무슨 허가다? 혼합적 허가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 이런 게 시험. 그럼 호텔은 내가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부동산이죠. 아, 그런 걸 알고 달려들어야 될 거 아이가, 그죠? 무턱대고, 야, 이거 팔아주면 내 수수료, 10% 준다. 300억짜리 10% 그러면 돈이 얼마야? 그것만 눈에가 하나, 아무것도 모르고, 코제이한테 팔았어. 되나? 이전에 안 되는데. 문공부 장관의 뭐를 받아야 돼? 이전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전선 가지고 이야기하면 요거 안 돼.
요거는 대, 요거는 세모야. 이전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한적이다 이 뜻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요런 경우를 보는데 자, 요걸 우리가 건축허가 이런 말이 뭐다? 건축 금지의 뭐다? 해쟁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게 있는데 특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벨. 그죠? 전화를 발명한 사람이 벨. 그럼 전화기를 만든 사람은 전화기를 모양 좋게 만든 거는 뭐라 합니까? 전화를 발명한 사람은 특허라 하잖아요. 맞죠? 발명 특허. 발명이라 하고. 그럼 전화기를 생활에 편리하게끔 처음에 또아리같이 꼴대기같이 만들었다가 귀마개같이 만들었다가 다시 또 수화기로 만들었다가 모양이 여러 가지 바뀌었잖아. 그런 거는 뭐라 합니까? 그런 거는 실용신화이라 합니다. 뭐에? 특허가 아니고 실용신화. 생활에 실용에 편리하게끔 만든 고안한 것이다 해서 실용신화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뭐 해주는 거? 설정해 주거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걸 특허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이 특허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계법에 도로공원 만들 때 뭐 받느냐? 실시객 인가 받거든. 뭐를 받는다고? 실시객 인가가 조감도 그리는 거예요. 뭐 그리는 거? 그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하면은 이게 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인가가 아니고 특허야. 왜? 실시객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인의 땅을 공원부지, 도로부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니까. 그래서 권리 설정 행위라 해서 뭐라고 한다? 특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 광업허가. 이거는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특허라고. 왜? 허가는 아까 금지의 해제잖아요. 그럼 광업허가는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금은, 동 이런 걸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이잖아. 광업권을 설정해 주는 처분이 비록 이름은 광업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성질은 뭐다? 특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와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용어는 알아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특허구나. 그 다음에 인가는 보충행위, 대리는 대행행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공통수확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공증, 통지, 수리, 확인. 그럼 여러분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 통지, 알려주는 거, 수리, 청원 수리, 소장 수리,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확인, 의심스러울 때 확정 지어주는 거. 그거 이제 우리 국계법의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도로구역의 지정, 이런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인지 잘 몰라. 여기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확정 지어주니까 이것을 뭐라고?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땅을 하나 살려고 한다. 그럼 뭐 확인해야 됩니까? 구청에 가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떼야 돼요. 그게 용도지역이 뭐고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다 아니다. 용도지구가 뭐고 이게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중개업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적은 거잖아. 그럼 확인, 이게 확인이구나. 성질도 알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건축허가가 뭐라는 거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온통 끄집어냈죠. 끄집어내도 이거 어지럽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요런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은 공부하는 데 상당히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요에서 이제 요런 게서 이제 건축에서 2문제에서 3문제. 그다음에 이제 3장에 끄집어낸 게 있죠. 지금 끊고 쉬려고 하니까 중간에 3장에 우리는 대지, 도로, 건축선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건축선. 여기 이제 한 문제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제 4장에 구조, 재료, 설비 이거죠. 여기는 한 문제 나올 똥 말똥이야. 사실은 건축법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거는 중개사 시험에는 중개와 관련된 것이지. 건축물이 목구조냐 철골 구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건축사 시험에는 나오겠지만 여기는 중개사 시험은 기준 말면 돼.
자, 그 다음 5장의 면적과 높이 제한.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의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 하면 생각이 딱 나면 옆에다가 123층 롯데 123층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그 서울에 롯데 제2롯데월드 123층짜리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로 웅장하게 지었죠. 맞죠? 그게 특별한 건축물이야.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특별 건축구역이다 라고 해서 건축 기준을 배제하거나 완화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특별 건축구역.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뭐 보칙과 벌칙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법이 이제 나오는데 건축법은 7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봅니다. 그럼 앞부분 총설과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문제. 그 다음에 면적과 높이 한 문제. 특별 건축구역, 특별 가로구역, 뭐 여기 협정 이런 거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7문제가 출제되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152페이지 본격적으로 건축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할게요. 쉬십시오.